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자, 오늘도 동아시아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망의 여러분들 시험 범위 끝이죠. 교류의 활성화와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교역망의 통합입니다. 몽골제국은요, 이 당시에 역참제를 운영하였는데요. 역참제라고 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관리가 그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교통수단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교통수단 중 하나가 아니라 사실 이 교통수단이 전부 다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리가 그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중앙에서 보내지잖아요. 그때 처음에 그 수도에서 말을 한번 타고 다음 역참까지 말을 쭉 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 역에서 머무르고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타고 다시 다음 역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지까지 그 역참을 거쳐가면서 목적지까지 가서 또는 부임지까지 가서 거기서 자신의 일을 하러 가는 이제 그러한 제도가 역참제도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기차나 자가용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계가 아니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지친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쓸 수가 없단 말이야. 맞죠? 예. 그러니까 역참제는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참제를 실시함으로써 정복지의 통치가 원활해지고 중앙과 지방과의 빠른 연결이 가능해졌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요, 동서교역망의 안정적인 확보인데요. 이 동서교역망을 연결하는 이 루트가 총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북부의 초원길, 그 다음에 중앙의 비단길, 그 다음에 남부 그 바닷길이 있는, 그래서 한국길이 있는 바닷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비단길은요, 다른 말로 사막을 지나간다라고 해서 사막길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초원길과 비단길과 바닷길을 거쳐서 중국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도착하는, 이제 이런 길, 또는 로마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동쪽 교역로와 서쪽 교역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 루트를 우리는 동서교역망, 즉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이렇게 세 가지 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몽골 제국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초원길과 비단길을 장악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효과적으로 영토를 점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바닷길도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이제 원나라 때에 이렇게 바닷길까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항저우와 치안저우에 시박사를 설치해서 무역선들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본, 그 다음에 뭐 고려, 뭐 이런 나라들 있죠. 그 다음에 뭐 끝에 보시면 뭐 류큐 왕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과 교역망을 이제 형성을 하는데요. 이 교역망이 연결이 되어져서 인도양과 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지중해까지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상 그게 바닷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 교역망들이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교역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죠? 네. 이제 여러 나라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수시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근, 즉 동아시아끼리의 교역망을 통해서 교역이 많이 발달을 하게 돼. 그래서 원나라, 즉 몽골 제국은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느냐? 단일 화폐가 필요하다. 그런데 동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폐 형식의 교초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교초는요, 그 당시에 은과 비단을 대체하는 지폐 화폐로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몽골 제국 전역에서 유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역참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역참 제도는 곳곳에 이런 역참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관리들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파견할 수가 있는 그런 획기적인 교통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관리는 이 패자라고 하는 이 마패 같은 것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이 패자를 보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구나 그러면서 역참에서 머물다가 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초원길, 사막길, 그리고 바닷길인데요. 먼저 이 초원길과 사막길은 곧 비단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네. 이 비단길, 초원길, 바닷길. 자, 보시면은 요만큼 먹었죠. 그럼 이쪽 쭉 지나가가지고 예, 이 앞에까지 딱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앞에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죠? 몽골 제국이.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원나라가 들어서고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싹 다 먹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베트남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인도가 있죠. 인도.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인도양.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랍 있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교역망.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쭉 타고 이집트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면 로마가 나오죠. 로마에 있는 곳이 어디야? 지중해죠. 그래서 지중해 교역망까지 이렇게 연결했다.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은 바로 교초예요. 교초고 이게 지폐예요. 자, 지폐를 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상업이 발달했다는 뜻이에요. 또는 교류가 점점점 왕성하게 활발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교역도 발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조금 내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다량의 물건을 사는데 내가 다량의 돈을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100원짜리 밖에 없어. 근데 내가 100만원치 샀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100원짜리 만기를 갖고 이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거는 들고 오는 사람도 힘들고요. 그죠? 나중에 이 돈을 갖고 갈 사람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수표 또는 만원짜리 지폐를 만들어서 100장을 주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교초도 마찬가지.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원나라 안에서 또는 원나라 인근에 또는 원나라 바깥에 있는 다른 몽골 제국에 서로 그런 무역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많은 물건을 내가 지폐 한 장으로 또는 지폐 여러 장으로만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일화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 교초라는 거죠. 그 정도로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뭐냐면 물건을 효과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결제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화폐인데 기존에 있었던 화폐는 동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규모의 거래량을 할 때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자, 원나라는요 사실 당나라만큼 굉장히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원나라의 관용적 태도를 볼게요. 황실은요 몽골에 나름 불교가 전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불교를 수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쿠빌라이 칸이 승려 파스파에게 몽골 문자를 만들어라 해서 만든 문자가 파스파 문자예요. 그리고 이 문자를 공식 언어로 채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전부 동쪽에서 온,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있는 종교들이 아니죠. 즉 서쪽에서 넘어온 종교들도 발달을 했다라는 거는 원나라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터치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노노노 너네가 와가지고 이거 종교 퍼뜨리면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박해도 하지도 않았고요. 왔어? 이런 것도 있어? 오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모스크도 거기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도 좀 지어져 있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그 종교의 건축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또한 이런 원나라 시기에는 이 원거리 여행도 활발했는데 로마 교황 사절이 원나라에 방문을 하기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나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이 원나라를 돌아보면서 우와 에이시아라는 곳은 아주 판타스틱한 곳이요 하면서 그거를 책으로 쓰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에요. 동방견문록은 마르코 폴로가 이제 동방, 즉 이제 동아시아를 다녀와서 쓴 글이 바로 동방견문록이 되겠죠. 자, 요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파스파 문화예요. 파스파 문자. 파스파 문자예요. 파스파 문자. 자, 요렇게 생겼다 보시고요. 자, 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마르코 폴로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븐 바투타예요. 이븐 바투타.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서아시아의 천문학과 역법과 수학과 지도학 등이 중국에 소개가 돼서 원나라의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이 수시력 제작에 영향을 줍니다. 수시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 이슬람 과학이 원나라를 거쳐 이제 조선까지 고려까지 전해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조선에는 지도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 지도 이름이 무엇이냐면 혼해강리역 대국도 지도예요. 요거는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그 다음에 시간을 알려주는 칠정산에 대한 내용도 이걸 통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중국의 화약과 나침반과 인쇄술이 서아시아와 유럽에 전파가 되면서 유럽에는 이 당시에 어떤 사회였냐면 중세사회였거든요. 이 중세사회가 급속도로 붕괴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나침반과 화약과 인쇄술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외적인 내용이니까 일단 제가 잠시 빼놓을게요. 그다음 다섯 번째죠. 동아시아 지역 내 각국 풍습이 그래서 이런 주변국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것도 제가 뒤에다 실어놨으니까 좀 이따 같이 볼게요. 자, 이게 바로 혼해강력 대국도 지도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일본이고요. 요게 중국이에요. 와, 되게 중국 중심의 지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이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뭐 유럽이고 뭐 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지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반도를 되게 잘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것도 제주도예요. 그죠? 제주도. 이게 일본이라는 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국이고요. 어마어마한 땅덩이가 큰 거. 무슨 말이냐면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중화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 나머지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동아시아 나라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그냥 대충 추상적으로 막 끄적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실증적이라고 보기는 많이 애매한 부분은 있는 거죠. 실증적이지는 못한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뭐예요? 총이죠, 총.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칼이죠. 즉, 이 당시에는 총과 칼이 병존하던 시기였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화약이라는 것이 동양으로부터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화약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땅 하고 이제 쏠 수 있는 총이 총이 만들어지고요. 이 총을 통해서 기존의 두꺼운 장갑을 입고 다녔던 사람들, 즉 어떤 사람들, 기사죠. 이 기사들이 이 총 앞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기사들 이거 조다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세시대의 무사로서 활동을 했던 이 기사들이 점차적으로 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화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이 중세가 무너지고 이 근대, 즉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도 사실 뭐냐면 이 나침반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이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늘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쇄술. 훗날 이 인쇄술을 통해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뭐냐? 종교개혁이에요. 왜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무조건 필사본이었거든요. 사람 손으로 무조건 다 썼어야 했는데 이 사람 손으로 써야 했던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인쇄술을 통해서 찰컥찰컥 찍어내게 되는 거야. 찍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사람 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가격이 매우 싸졌고 성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목사가 하는 말이 이거 어저께 구라요. 야, 이게 신부가 뭐야? 이 말이 아니잖아. 왜 주님이 한 말이 왜 이게 아니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왜? 직접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으로 또 발전하게 되는 그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는 게 뭐냐? 바로 동아시아에서 넘어온 인쇄술과 나침반과 화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이건 동아시아에서 다룬다기보다는 사실 원래 세계사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일단 넘어갈게요. 지식자는 좀 했어요. 자, 이제 교류의 활성화 마지막 내용입니다. 동아시아의 지역 내의 교류 중에 보시면 고려와
원과의 그런 학자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나라 연경에 고려의 이제 왕이 이 만권당이라는 걸 지어서 여기서 학자들 간의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고려의 왕이. 아시다시피 고려는 원나라의 뭐냐면 사회국가거든요. 즉 부마국이라는 거죠. 부마국이기 때문에 이런 만권당을 연경이나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 몽골풍과 고려양이 있는데, 몽골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몽골의 풍습이 고려에 영향을 준 것을 우리는 몽골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주를 먹고 있잖아요. 이 소주의 원료가 뭐냐면 몽골에서 가져온 거예요. 몽골의 소주가 지금 우리나라식의 소주로 발전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결혼할 때 연지곤지 찍잖아요. 여자들이 양 볼에다가 이게 빨갛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몽골풍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고려의 풍습이나 그 다음에 고려의 문화가 이제 몽골 문화에 영향을 준 거, 사실 이 우리가 몽골인보다는 옷을 되게 잘 입거든. 그래가지고 이 몽골 문화에 영향을 준 건 사실 의상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옷, 스타일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을 우리는 고려양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일본과 원 사이에는 어떤 교류가 있었느냐. 일본이 원나라로부터 도자기와 동전을 다량으로 구매를 해요. 즉 일본이 원나라 것을 수입을 많이 하게 되더라. 예, 요 정도로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짜임새가 약간 달라요. 천재 교육은 명예 성립, 그 다음에 조선 성립, 뭐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명예 발달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좀 이베스 형식을 좀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 성립, 명예 발달, 명예 쇠퇴 이렇게 해서 명단을 한꺼번에 하고 조선, 일본, 뭐 베트남, 유구 뭐 이렇게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예 성립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4세기 이후에 원나라에 14세기 이후 이제 원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나라의 황위 계승이 불안정해집니다. 자, 근데 이것은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대 황제 성종 이후부터 이제 이러한 경향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 황제직에 대한 쟁탈전이 심화가 돼요. 쟁탈전이 점차적으로 심화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다음 황제직 할 때마다 이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야, 맨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황위 계승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황실의 사치와 낭비가 점점 커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 운용이 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국력이 약화가 되면서 교초, 즉 아까 지폐 있죠. 지폐가 화폐가 너무나도 남발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내가 100원짜리 새콤달콤이 1억원짜리 새콤달콤으로 변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에 불만을 많이 가지겠죠. 그래서 원 말기에 백령교도의 난이 일어나게 돼요. 백령교라는 신흥교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백령교도 난 이후로 홍건적의 난이 한번 또 일어나요. 이때 이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대도, 즉 원의 수도를 점령하면서 몽골족을 북쪽으로 몰아내버려요. 그리고 남경, 즉 난징을 도읍으로 두고 명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원장, 즉 명태종 홍무제는 유교라는 것을 제정을 하여서 유교적 통치를 강화하였고요. 그 다음에 승상제를 폐지하고 이갑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나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유교를 했다, 승상제 폐지를 해서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갑제를 실시했다. 누가? 명태종 홍무제가. 자, 이 사람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원장이고, 이게 홍무제라고도 이제 불리우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명칭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좀 더 공부를 하는 건데, 유교란 홍무제가 반포한 교육 칙어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얘기한 그 말이에요. 교육, 방침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효도하라, 윗사람을 존경해라, 이웃과 잘 지내라, 자손 교육해라, 현재에 만족해라, 해선 안 될 짓은 하지 마라. 이것을 6가지 유교의 가르침이다 해서 육유라고 얘기를 해요. 즉 유교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기로 한 거죠. 그 다음 승상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정승제와 되게 유사해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야 이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 황제를 보필하는 관직 중에 최고 관직인 승상제를 왜 없앴느냐? 바로 명초기 좌승상 출신이었던 호유용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모반을 이제 진압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야 이거 승상이라는 건 만들면 안 되겠네 하면서 없애버리고 자기가 육조를 전부 그러니까 그 행정실무부는 기관이 있죠. 예, 육조를 전부 황제 밑으로 둬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서성, 문화성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서성, 문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직속으로 예, 행정실무를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으로 따지면은 육조직계제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의정부를 쌩까고 왕이 직접 육조의 일을 보듯이 그런 황제가 직접 그 행정실무기관을 통치하는 그런 구조가 바로 명나라 초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갑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110호를 우리가 이와 갑이라고 하는데 이 110호 중에 10호를 우리는 이장집이라고 하고요. 100호를 우리는 일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10호를 우리는 2라고 그러는데 다시 얘기해서 110호를 우리는 2라고 그러는데 110호 중에 10집은 이장집이고요. 100호는 갑이에요. 그래서 이 10호가 돌아가면서 이 100호들을 이제 그 지방을 통치를 하는 거죠. 통치를 하면 당연히 뭘 걷겠어요? 세금을 걷겠죠. 즉 이장이 갑에게 세금을 징수시키는 그런 지방 행정제도를 우리는 이갑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명은 초기에 이렇게 이제 명을 건국하면서 이러한 기반들을 만들어 나갔다가 영락책 때 와가지고 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합니다. 먼저 수도를 바꿔요. 지금의 북경 즉 베이징으로 옮기면서 자금성을 건설을 해요. 그 다음에 몽골을 공격해서 원나라를 중국에서 완전히 몰아내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월의 하노이를 지배하면서 직접 지배하고자 하였어요. 네 번째 티베트를 간접 지배를 하고자 하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세계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화의 원정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 정화의 원정을 시작으로 해서 화교사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 주현미 선생님이나 하이라 씨 같은 분들은 다 뭐냐면 화교 출신이에요. 원래 중국 사람이라는 거지. 아버지에 따라가면 다 중국인들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기 시작했느냐? 정화라는 사람이 곳곳에 중국인들을 내려다 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의 자기네들만의 커뮤니티, 즉 그런 지역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즉 화족사회를 화교사회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자금성입니다. 자금성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 정화의 원정이에요. 정화의 원정, 뭐 대원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난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푸조, 광조 이렇게 쭉쭉 들리면서 여기다가 중국인들을 막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살고 있었던 이 중국인들이 화교라는 것으로 구성을 하면서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막 아랍이나 이런 데 가서도 중국인처럼 생긴 동양인들이 몇몇 보이는 거야. 또는 걔네들 얼굴에서 우리랑 비슷한데 뭔가 좀 낯설지 않은 얼굴인데 이런 것이 보인다면 얘네들은 화교 출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잘 나갔던 명나라는 어떻게 쇠퇴하게 되었느냐? 자 이 내용은 EBS에 나오지만 천재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천재에는 4단으로 아예 넘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천재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넘어가셔도 상관없으세요. 스킵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EBS 걸 정리가 잘 돼 있어서 EBS 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치 부패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향촌 질서가 해체됩니다. 정치가 부패하게 되니까 향촌 질서도 어지러워지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위로는 몽골, 아래로는 왜구가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몽골의 침략이 오이라트부, 타타르부 이제 이런 애들이 막 침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왜구가 북로 남외 남쪽으로는 왜구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왜구 약탈하는데 국력을 무지막지하게 소모를 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한 명나라가 그 함부로 그 사무역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사무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해금 정책을 썼다가 되려 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거는 무역의 제한적 허용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바로 명나라, 그러니까 명청 발발 전의 상황인데요. 사실 조금 시대상으로 조금 많이 멀었어요. 예, 많이 멀게 된 건데 이걸 통해서 먼저 대충 보자면 타타르가 명나라, 그 다음에 오이라트와 명나라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 예, 이렇게 VS 구도죠. 여기도 VS. 근데 원래는 이 오이라트가 요만큼이 이게 원래 오이라트였어요. 근데 이 오이라트를 이쪽으로 내쫓아버린 애가 누구냐면 타타르부예요. 예, 그래서 오이라트 다음에 타타르예요. 자, 근데 이 오이라트 애들은요, 먼저 15세기 초에 서북쪽에 이제 몽골 국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이라트는 내부 분열로 인해서 쇠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명나라는 이 오이라트를 언제 쳐부수냐? 영락제 때 쳐부숴요. 예. 그런데 이 오이라트가 한번 대형 사건을 한번 벌입니다. 명나라의 황제를 한번 생포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 토목보의 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1449년이네요. 예. 1449년인데 이게 명나라 황제가 전쟁 중에 생포된 이 불상사를 뭐라 하느냐? 토목보의 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락제는 오이라트부를 쳐들어가서 깔끔하게 이 원수를 갚아주게 되는 거죠. 자, 타타르는요, 이 내부 분열을 쇠퇴하는 중이었던 오이라트를 완전 몰아내는데 성공을 하고요. 타타르는 바로 명나라로 쳐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얀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알탄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다얀칸, 알탄칸. 자, 다얀칸은 오이라트부를 격퇴해서 이 그 몽골 땅을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탄칸은 몽골 통일 후에 명나라를 침략을 해요. 네, 몽골 통일했다는 건 오이라트가 없어졌다는 뜻이겠죠. 네, 오이라트를 없애고 이제 통일을 이룬 다음에 명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자, 이제 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 여기서부터는 사실 우리 한국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일단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조선의 건국. 고려 말 공민왕의 반원 정책으로 인해서 명과 고려의 외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자, 이 고려 말 공민왕의 반원 정책으로 인해서 원나라를 청산하고, 이 명나라가 이제 그런 이제 명나라로 전환되는 시기에 그 뭐라고 하죠? 이 원나라에게 우리가 복속당하고 그 다음에 굴욕적으로 당했던 모든 것들을 청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나라에게 친했던 사람들을 모두 숙청을 한다든지 이제 기황후의 오빠를 기철도 죽인다든지 그랬죠. 네. 지금 한국사 시간이 아니라 제가 약간 말이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면 공민왕은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떠오르는 그 시기에 반원 정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원래대로 황제국으로 올렸는데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 명나라가요, 공민왕 이후로 명나라가 고려에게 천령위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천령위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 천령위 문제로 인해서 고려는 이것 봐라, 이 큰 나라가 왜 지랄이요 하면서 요동정벌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최영이에요. 최영. 이 최영 세력이 요동정벌을 주장해 내고 요동정벌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성계예요. 이성계는 이 위화도에 가가지고 자신의 군대를, 사실 자신의 군대가 아니죠, 이 요동군을 완전히 회군시켜서 급진파 신지사례부와 함께 조선을 건국하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계는 태조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조선의 건국에 대한 지금 내용을 굉장히 지금 대충 얘기했는데 왜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한국사 시간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아시아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으로는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한국사는 이미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갑시다. 조선에 대한 내용은요.
자, 사례교린 정책이에요. 사례교린 정책도 이 정도로 우리가 설명하면은 사실 이 정도면은 한국사에 있어서도 사례교린 정책 가지고 문제 내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이건 조금 제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은 사례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책봉과 조공관계에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진과 조선은 무역소를 설치하고 교역을 하였으나 사군육진을 개척하는 등 조선이 여진에게 그런 교린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건 교린이에요, 교린. 그 다음에 일본과 조선.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에게 그러니까 조선은 일본에게 삼포를 개항해 줘서 제한적인 교역을 허가해 줬지만 이 일본이 하도 땡깡을 부리니까 스시마 섬을 정벌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16세기에는 일본과 교역을 통제하였고, 이로 인해서 일본이 삼포회랑과 을묘해변을 발발시키면서 조선의 비변사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죠. 그래서 여진에게 대하는 태도, 일본에게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교린정책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명나라에게 대하는 조선의 태도, 즉 명나라를 상국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명나라는 조선에게 책봉을 해줘. 그러니까 조선의 왕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책봉해주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사례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느냐, 사대 교린정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일본의 남북조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일본의 남북조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앞에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아시카가 막부, 즉 무로마치 막부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무로마치 막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시카가 이제 이 아시카가 가문의 쇼군이 된 사람, 이제 일대 쇼군은 이게 북쪽에서 자신의 그 천황을 이제 데리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도망간 요시노로 도망간 그 고다이고 이제 천황은 이제 남쪽에서 다시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위에는 무로마치 막부, 밑에는 그 고다이고 천황의 나라. 그러면서 둘이가 약 한 80년 동안 그 갈등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의 끝이 뭐냐?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이 남북조를 통일을 하면서 명나라 국교를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나라는요, 아시카가 요시미스, 즉 정의대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1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참고로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는요, 1대가 아니고 2대가 아니고 3대 쇼군이에요. 예, 3대 쇼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명나라는 이 아시카가 막부와 함께 가만무역을 전개를 하는데요. 15세기, 즉 1400년대에서 1500년대 중엽까지 가만무역을 전개를 합니다. 가만무역이라는 것은 명나라가 다른 나라와 무역할 때 발행하는 무역 허가증으로서 그 절반을 잘라서 그 나라에 주면 그 나라의 사신이 그 반쪽아리를 들고 가요. 그리고 나서 반쪽아리를 다시 딱 했을 때 맞으면은 얘네가 걔네가 맞구나 하면서 교역을 실시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죠? 소위 말하면 속인 거죠. 속인 거니까 무역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제한 무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 감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나를 주고 그다음에 하나를 다른 사람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그 나라에 줘서 훗날 그 나라 사신이 왔을 때 이걸 딱 맞춰봤을 때 맞으면은 사신이 맞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쩌랑조가 멸망을 해요. 왜냐, 이 쩌랑조는요, 먼저 몽골의 침략을 여러 번 막았다. 예, 아주 그냥 그래서 쩐흥다오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은 이 베트남의 영웅으로 이제 지금도 칭송받는데, 이 쩌랑조가요, 그 몽골 침략 저지 이후로부터 귀족이 토지 겸병을 하면서 토지를 빼앗기 시작을 해요. 토지 겸병은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남의 땅을 뺏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게 하면서 하층민들의 봉기로 쩌랑조가 멸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층민은 농민과 노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호황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호황조는 명예 침략으로 인해서 곧 멸망을 하고 명나라가 이 베트남이 직접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러이라는 사람이 저항을 하고 그 레러이가 후기 레왕조의 1대 왕이 됩니다. 그게 1428년이에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호왕조도 별로고 뭐 레러이의 저항을 통해서 후기 레왕조가 만들었다. 이 정도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시험 문제 낼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시험 문제 나오면은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역사인데요. 오키나와의 류큐 왕국이에요. 자, 이 류큐 왕국은 오키나와의 14세기에 세 개의 왕조가 병립하고 있었어요. 100년 동안. 중산, 북산, 남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북쪽에 고구려, 그다음에 가운데 백제, 남산의 신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삼국시대가 100년 동안 병립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같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명태조의 조공 요구에 삼국 모두가 명과 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땅에서 세 개의 나라가 동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부의 중산왕조가 결국 이 북산과 남산을 통일을 하면서 삼국 통일을 하고 류큐 왕국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수도는 슈리라고 해서 1429년에 슈리에다가 수도를 건설하고 류큐 왕국을 수립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류큐 왕국, 즉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세 개의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위에가 되게 북산 왕조고요. 밑에가 중산 왕조고요. 밑에가 남산 왕조예요. 위치가 딱 북산, 중산, 남산 할만하죠. 그리고 이 중산이 이렇게 통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일을 하고 나서 이 슈리성이라는 곳, 이제 슈리라는 곳에 이제 수도를 놓고 이런 류큐 왕국을 건국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여기까지라고 하신 분들에 대한 약속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거를 되게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도 되게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도 참 이번에 많은 것들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는데 저도 항상 공부를 하면서 똑똑해진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찾게 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저 자신도 점점 더 나아지는 이제 그런 이제 유튜버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이번 기회를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할 거지만 더 방송을 하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목표를 잡고 꾸준하게 한다는 것에 저 자신에게 사실 박수도 많이 보내고 있고요. 사실 저도 지금 이제 문제를 막 기말고사 문제 다 내고 그 다음에 애들에게 뭐 짐 찝어주고 있고 뭐 그러면서 선생으로서 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그런 이제 한편으로도 제가 꾸준히 이 방송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에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를 찾아주신다는 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고요. 다음에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